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제 기술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RC카 방식으로 해서 거기다 폭탄 배달부 폭탄 달아가지고 스틱 조종을 하든지 발사 망각 방식으로 좌표 숫자 방식을 입력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1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차이로 결정할 수 있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이건 이제 바닷속도 가능하고 건물 안도 가능하고 반도체 이동 명령, 이게 정보 이동 명령에도 관여합니다. 드론 같은 거 조종을 할 때는 드론에 이렇게 스틱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펜이 됐든 음성이 됐든 키보드가 됐든 입력을 해서 5군데다 10군데다 지가 알아서 스스로 돌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하거나 해서 감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뮤비 촬영할 때는 어떤 주인공, 뮤비 주인공이 이렇게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으면 그걸 추적해서 하거나,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어떤 드론을 조정한 사람이 해당 부분을 딱 찍으면 걔를 카메라로 위치를 카메라를 추적하면서 계속 촬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뭐 차량도 촬영을 이렇게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겠죠. 자, KGGB 이건 이거 자동 항법 장치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자율주행 차량, 자기네들의 주행 경로를 이렇게 정해줘 갖고 제가 알아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이렇게 제 방식으로 하면 되게 쉽게 자율주행 차량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배에서도 가능하겠네요. 당연히 배에서도 가능. 로봇도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정하고, 매우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카메라 구조에도 CCTV다. 뭐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다. 그러면 이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그걸로 이렇게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든 거, 좌표 숫자 방식 거기다 연동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목표물을 추적을 합니다. 이렇게 추적을 해서 연동되는 것, 그러니까 전체 지도와 부분 지도, 부분적인 지역을 갖다가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이 카메라가 인식하고 추적하죠. 해당되는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이 이런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한 CCTV가 어떤 관공서 TV, 어떤 CCTV나 다른 거 결합해서 한다면 얘가 이제 거기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게 추적을 하고, 이렇게 다른 CCTV 카메라가 이어서 추적을 하거나 드론에다 카메라를 탑재해서 얘를 딱 찍어주면은 범죄자가 도망가고 범죄자 차량이 도망간다. 그러면 걔를 갖다 추적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사람은 이제 해당되는 지역이 몇 사람이 움직이는지 딱 촬영을 하고, 각 사람의 동선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다 기록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선을 예측한다는 거죠. 뭐 군사무기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상대방의 어떤 차량이나 어떤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것을 예측해서 거기다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하늘에 있는 비행체나 또 미사일 같은 것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는지 예측 경로를 예측하거나, 에 따라서 회피 기동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CCTV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도 이렇게 RFID를 달면 좋은데, 이렇게 그래서 인건비가 꽤 많이 들죠. 그냥 판매 매대에 이렇게 물건을 놔뒀으면 이렇게 점원이, 거기 있는 직원이 몇 개량 걸 처음에 입고할 때 수량을 딱 체크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매장 안에 있는 제품의 수량 재고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창고에 있는 건 또 따로 하셔야죠. 거기서 CCTV가 곳곳에 있어서 그것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수량을 파악하고, 거기 있는 제품의 종류와 가로 세로 높이, 가격표를 인식하고 계산대로 가져오면 실시간으로 계산이 딱 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통보하고요.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어떤 금고에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얼마 있는 걸 통보하고, 로스난 것도 통보합니다. 계산대로 안 가져가고 주머니에 쓱싹 하거나 이렇게 하면 경보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물건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가 인식해서 얘가 숫자가 많겠죠. 카메라 숫자가. 그래서 인식해서 이 물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범죄 같은 거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문이 쓱싹하지 않았느냐 이 세계 물건을 그랬을 때 이제 112 신고할 때 증거로 삼고 각 물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물건의 종류를 다 인식을 하고 계산과 가격을 인식을 하는 거로 다 파악을 한다는 거죠. 카메라가 딱 지켜보면서 그래서 전체적인 물건의 어떤 종류가 어떤 이동 경로를 통해서 움직였는지 그것이 실시간으로 기록이 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 RFID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각 공공 CCTV다 그러면 사람 이동 경로, 차량 이동 경로를 다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움직이는 거, 드론 이동 경로 또는 저기 공룡보고 이렇게 좌표 수화 방식으로 어느 각도로 몇 개가 들어오는지도 파악해서 대공하기로 그것을 대응을 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그렇죠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에도 딱 보면은 하늘에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서 이거를 딱 찍고 이렇게 좌표 수화 방식으로 포탄이 몇 개 날라오는지 계산해서 그에 따라 요격을 한다는 거죠. 전파망으로 이렇게 터트려 버린다든지 열을 일으켜 가지고 좀 어떤 미사일 같은 거 들어오면 전파망으로 해서 기판을 태워버리든지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파망은 레이더 전파망, 에이사 레이더 같은데 전투기에서 레이더를 먹통시키잖아요. 전자전으로 했을 때 그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자전에 되게 유리하고 통신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도 드론을 조종한다. 분해서 그런데 드론 100대를 조절한다. 앞으로는 드론이 뭐 10,000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로봇계 같은 것도 10,000개, 100,000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이게 그것을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다 조정을 한다든지 저기 조정을 못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전용 단말기, 은행의 인터넷 뱅킹의 전용 단말기처럼 암호 체계가 서로 맞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전용 단말기 제도를 갖게 된다든지 여기서 암호 체계가 맞아요. 비밀 암구어를 맞아야지 통신이 이루어지는 수신과 송신이 이루어지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또 시간마다 그 전파의 파형을 어떤 것을 썼는지 알 수 없게 전파의 파형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드론이나 로봇계 같은 데도 조종할 때도 숫자가 많다 보면 그렇죠. 이런 암호 체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 담아갖고 현관문 개표, 자동차 문 개표에 쓰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쓰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급한 건 알지만 그렇죠. 남의 기술을 함부로 써서 상업화 시켜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막대한 돈을 벌거나 그렇죠. 남의 기술을 가지고 남의 아이디어를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는 가지만 부끄러운 짓이라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 기술 쓰셨다면 그 다음에 어떤 뭐냐면 거기 대인지대나 대전차 지대를 전파 방식으로 온오프 시키거나 타이머를 달아서 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파 방식으로 온 시키고 타이머를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점에 터지게 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폭탄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폭탄 구조도 드론에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근데 드론 이게 열대에서 떨어뜨렸다. 그럼 동시에 터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타이머를 따라서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동시에 전파로 동시에 터지게 하면 위력이 하나하나 터지는 것보다 크죠. 자주포탄 여기서도 해당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 있다. 전차포탄 또는 박격포탄, 유탄 발사기, 슈레탄 이런 것들이 전파로 터뜨리면 그것을 동시간대에 터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위력이 막강하겠죠. 항공폭탄을 항공기에서 떨어뜨렸는데 동시에 터진다. 한 포탄이 동시에 터진다. 첫 번째는 타이머를 따라서 동시간에 때 터지게 하는 방식, 전파라 터지게 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같은 전파라면 서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각각 터뜨릴 수도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방식으로도 들어가는데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를 전파 방식으로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다이너마이트가 순서별로 있었잖아요.
틀리고, 혹시 모를 인명사고를 위해서 잠깐 루스 타임, 이렇게 루즈하게 한 10초 정도 더 기다려주는 이런 것도 같이 타이머를 형성해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그걸 넣어줄 수도 있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스마트폰 호출번호 틀린 것처럼 틀리게 해서 다이나모트 폭파시키거나 서로 다른 전파로 폭파시키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통신 구조로 또 들어갑니다. 또 뭐 데스크탑이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다 했을 때 AM, FM 라디오 송수신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라디오는 수신만 하죠. 그러니까 송수신 구조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게 통신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 칩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겠죠. 그래서 총지치기 숫자가 많아서 각각 하면 그것이 이제 통신 도로가 된다는 거죠. 통신이 그럼 널널하죠. 한 개보다는 통신 도로가 10개면.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전파라면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 20개, 100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호출번호, 나머지 기능은 필요가 없으니까 통신칩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것은 신호를 빠르게 처리할 때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이렇게 실제로 통신칩에서 전파를 받아갖고 일일이 이렇게 딱딱해 지가 혼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확 넘겨져 버리는 거예요. 전파의 내용을, 전파의 파일을 넘겨줘가지고 내번에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가 대중소, 소자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전파를 통신칩에서 받았다 그럼 지가 다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정보를 잘게 쪼개가지고 넘겨줘 버린다는 거죠.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갖고 1년번호를 탑재해서 정보를 분할해 나눠줘 버려. 이 기술이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고 위성통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처리하거나, 컴퓨터 100대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동영상 한 개의 정보를 1년번호를 탑재해가지고 100개의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각각 다르게 저장할 수 있다. 또는 암호를 달아가지고 암호 저장이 가능하다. 또는 그 지역별로 떨어진 지역, 이렇게 통신이 이렇게 서로 유선이든 무선이든 연결 구조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해서 비밀스러운 저장이라면 거기다가도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떨어진 지역.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보호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통신칩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통해서 일거리를 잘게 쪼개서 정보가 이렇게 많을 수 있잖아요. 여러 군데 부서에 나눠져 버린다는 거죠. 그때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소짜리 일꾼들은 많아지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분할과 내보내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적인 거 있어서 통신칩 전파를 받았다. 통신칩 자체도 이제 숫자가 대중소로 들어가서 대짜리 정보, 중짜리 정보, 소짜리 정보를 처리하는 통신칩들이 많고, 그래서 칩이 많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전파를 서로 다른 전파든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굴려서 가령 사무실이다. 그럼 유선 전화가 영업사원은 100명인데 한 대다. 그럼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유선 전화를 100대로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무선 전화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한 개 갖고 영업 장사하는 거하고 100개 하고 장사가 틀리죠. 그래서 유선 전화든 무선 전화든 이렇게 통신선을 늘려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통신칩들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를 잘게 쪼개서 분할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식을 선처리하시면 퀄컴이 됐든 스마트폰, 애플, 삼성 제조사들 이런 것도 제 기술이라는 위성통신에서도 모든 통신 구조에서는 이 기술을 가진다. 데스크탑, 스마트폰, 노트북, 위성통신과 모든 통신 장비, 워키토키 방식의 통신 장비에서도 이걸 쓴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딱 있는데 앞에 수백 대 차량이 있고 앞에 무슨 사고가 났는데 뒤까지 전달이 안 돼요. 이거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그때 서로 통신 구조를 가지고요. 1대1대 다자간 통신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서로 그러면 이렇게 몇 차량 몇 개만 골라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아파트 반상이나 회사에서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를 하거나 음악 스트림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일반 상업용으로 쓸 때는 하루에 동영상을 유튜브 방식으로 10개를 시간대에 따라 틀어준다. 유튜브에서 그냥 나열해 놓죠. 동영상. 그럼 시간대로부터 틀어주면 그것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거. 시간대로 틀어주는 거하고
동영상은 다 열어놓는 거의 차이인데 그것이 무슨 방송 허가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또 법안이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당되는 채널을 다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10개, 20개를 틀어줬다. 그럼 회사에서는 그거를 통신 방송 채널을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무선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그 서로 다른 전파, 공용 주파수라는 이런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방송으로 들어가거나 오키토키에서 오키토키도 이제 오키토키식 스마트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죠. 또 다른 전파를 마련해 가지고 따로 이것을 방송 채널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지금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뭐 인터넷 뱅킹, 뭐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뭐 다른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것을 쇼핑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4, 5번은 방송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방송 채널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방송 채널 100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전에서 여기서 앞에 있는 차량이 그 스마트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영상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이제 간단한 구조로는 워키토키 방식의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거기도 이제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저기 이렇게 통신 내용을 못 들도록 하는 암호 구조를 넣어줄 수 있고요. 암호가 맞아야지 서로 통신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경호원들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워키토키 경호원들도 이렇게 워키토키 할 때 암호 체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전용 단말기 제도를 안 갖고 있죠. 전용 단말기는 암호 체계가 있어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니까 굳이 물론 이 비밀번호를 그때그때마다 입력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귀찮잖아요. 암호 체계가 있어서 자동으로 그 암호가 해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용 단말기 제도라는 것인데 현재 있는 경호원들 워키토키 할 때도 이 방식을 채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식당 같은 데서도 쓸 수 있다고. 식당 같은 데는 회사 같은 데서도 이것을 마이크 스피커 구조만 가진 거 또는 영상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문자라든지 영상, 음성을 처리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거. 이 방식을 할 수 있다. 워키토키 방식으로 유선이나 무선 가능하고요. 무선으로 했을 때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 각각 같은 파행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 그때 거기에 자동으로 전용 단말기죠. 다른 데서 통신 내용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동으로 암호 체계를 가지는 전용 단말기 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때마다 비밀번호 일일이 눌러도 괜찮지만 그런 방식도 돼요. 그렇지만 자동으로 암호 체계가 풀어지는 이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용 단말기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진다는 거죠. 네, 전파를 다른 적들이 이제 드론을 조종 못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드론 같은데 제트 엔진 단 드론을 가서 하시던데 저는 이게 추진 구조로서 폭약 구조로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증기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랬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폭약을 달아가지고 사실상 핵 협박 같은 것에 이렇게 위반되지 않는 그런 유력이 강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같이 섞어도 되고 단독으로 하셔도 되고 증기 구조로 가지고 캡슐을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캡슐을 넣으셔도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유력이 큰 거는 분말 구조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가 따로 들어갑니다. 거기다 폭약을 같이 달겠죠. 그래서 폭약을 달아가지고 터뜨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핵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강한 위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약간 수소 탱크에다가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수소 탱크 자동차 수소 탱크에다가 뭘 달았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그 정도 해갖고 버섯거리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물론 무기가 터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수소 탱크에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넣어주거나 해서 폭약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의심을 조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뭐 정확한 건 모르죠. 이게 무기가 터져서 버섯거리면 일어났겠지.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한국 그 우라늄 증기, 토륨, 플루토늄 증기를 캡슐로 넣어가지거나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폭약을 달아서 분말까지 넣어서 터뜨리면 꽤 유력이 크다.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폭약 구조에다가 수소산소를 같이 좀 넣어주고 방사능 문제를 좀 이렇게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대신 적게 가져가는, 위력은 좀 크면서도 방사능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수소산소가 들어갈 때는 수소산소를 그냥 증기 구조로 넣어주고 또는 액상 구조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이 크면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이것이 보다 위력이 강한 폭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소산소가 들어간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을 이렇게 분말 구조나 증기 구조를 같이 들어간 폭탄. 폭약의 가루는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그래야지 이런 가루가 대중소로 들어가면 이것이 융합열을 나타낸다 그랬죠. 강력한 유력. 장약 같은 구조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장약에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융합열을 나타내서 이게 사정거리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수소산소 캡슐을 좀 넣어준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분말 구조나 이런 증기 구조를 좀 넣어주면은 굉장히 사정거리가 길게 되고 탄의 유력도 세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라늄 어차피 제 기술이니까 남의 기술을 가지고 상업화 시키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괜찮고 혹시나 제 기술을 쓰셨으면 남의 기술을 가지고 상업화는 전쟁 때 쓰는 건 이해가하지만 상업화는 곤란하다. 이렇게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게 탄의 구조를 이렇게 포탄 구조는 다 돼요. 탄 일반 탄도 되고 뭐 소총탄이나 뭐 저격 소총 뭐 이게 기타 대물총 이런 것들도 다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을 공기를 뚫고 나가면서 공기를 갈라가지고 초공동어뢰처럼 빠르게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홈을 파요. 동체에는. 그럼 바람이 여기 타고 들어오면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또는 볼록한 줄을 그어주면 이것도 날개 구조처럼 돼가지고 탄이 이렇게 빨라져요. 전체를 뒷부분을 무겁게 하면 좋지만 이게 뒷부분 옆부분만 이렇게 무겁게 해주는 기술을 이게 저기 우리나라 두레텍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일크로 바뀌어 있어도 방탄 차량 이렇게 장갑차를 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게 내 기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기술이죠. 그리고 드론 같은 데 있잖아요. 드론 같은데 블레이드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제트 엔진. 그럼 블레이드에다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블레이드가 없어요. 공기에 빨아들이는 게 여기 있고요. 연료하고 이게 그냥 부탄가스죠. 연료하고 태우는 구조만 있어요. 이걸로도 갑니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없는 제가 이렇게 비행체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 연료를 수소산소로 들어가면 수소산소는 이미 기체잖아요. 공기란 말이에요. 그 산소의 비율이 좀 더 높으면 고화력이 일어나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추력이 세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전기 구조를 좀 넣어주면 파워가 엄청 세지는 엔진이 나오게 됩니다.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나요. 폭탄 구조도 그렇고. 이것만으로 구성된 공기를 대신 이렇게 연료통이 따로 있어 이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겠죠. 연료를 공급하고 수소산소를 공급하고 이 기술 구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료가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증기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넣어주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수소산소 넣어주는 거하고 섞어줘서 그거를 뒤로 내뿜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주는 공간이 있다. 그때도 이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다. 수소산소 온도가 차가운 것보다 좀 높여주면은 완전 연소에 고화력이 일어나게 되고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도 살짝 온도를 높여주거나 그 상태로 사용하셔야 돼요. 증기 구조를 만들어서 연료통을 따로 구비해서 같이 섞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자연 방식으로 싼 거는 이렇게 자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기를 그냥 빨아들이게 만들어주거나 그럼 단가를 되게 싸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압축 공기를 갖다가 외부에서 블레이드는 보면은 압축 공기를 여기서 빨아들여갖고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소실이 여기 있다고 이것도 이게 일종의 연소실이죠. 여기 있으면 공기를 넣어주는 곳이 바로 여기 이 제트 엔진처럼 여기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외부에 약간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공기만 조금 이미 수소산소를 연료로 담으면 그것이 공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줘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블레이드가 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블레이드라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숫자를 100개든 못 나요. 이렇게 블레이드라는 방식에서는 연소기간이 안에 연소실이 뭐 2개짜리가 작은 건 4개짜리, 8개짜리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방식은 100개도 넣을 수 있어요. 100개. 이해가 가시죠? 숫자 떼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아내가 이것을 태워서 이런 식으로 하나로 뭉쳐갖고 열을 갖다 내뿜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 각각 내뿜을 수도 있어요. 언어프 방식으로. 그러니까 속도를 항상 최고적으로 높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속거리를 이렇게 멀리 가기 위해서 순간 추력과 항속거리를 멀리 위해서 이게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을 내뿜는 게 이걸로 추진한다. 물론 이만한 걸로 추진하지는 않아요. 해당되는 크기가 있겠죠. 이 추진을 하는데 언어프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2개만 할지 3개만 할지 10개만 다 할지 그때 이걸 선택하면 연료를 아끼면서 길게 멀리 갈 수 있죠. 이런 순간 추력할 때는 그렇죠. 한꺼번에 가동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 여기서도 이 연료통 이게 불태우는 구조에 있어서 대중소라는 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런 불꽃이 나오는 이 부분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이드란 안에도 연소실과 불꽃 내뿜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개가 합쳐서 이렇게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대중소라는 개념을 써서 사시면은 추력이 좀 더 강해집니다. 같은 연료 대비해서 이런 원리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블레이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방식을 이게 이제 제트 엔진 블레이드예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쓴다는 거죠. 옆에 몇 개를 더 놔서 그러면 싸게 이거는 그냥 공기를 자체적으로 이것처럼 흡입하는 구조이거나 압축 공기를 넣어주거나 이런 방식일 수도 있다. 이걸로 이제 드론이라든지 비행체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블레이드란 방식은 무거워요. 블레이드란 어쨌든 부품 자체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거를 100개를 둘 수가 없어요. 100개나 수십 개를 두는 게 불가능해요. 블레이드란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치의 복잡함 때문에 이걸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움직이게 하는가? 블레이드 역할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해서 보내주는 연소실을 넣어주는 역할인데 이거는 연소실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그런 블레이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잘하죠. 이렇게 불꽃 연소로 해서 이 방식 불꽃 연소가 비행체를 나가게 하는가, 블레이드가 나가게 하는 게 문제. 블레이드를 없애면 이거를 수량을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숫자 떼기로. 자, 비행체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런 거를 앞, 뒤, 위, 아래, 좌우로 사방대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이쪽에 왔다. 그러면 이쪽 거를 가동해서 싹 피해버리고, 미사일이 이쪽에 왔다. 그러면 이쪽 거를 가동해서 싹 피해버리는 자동력 컴퓨터로 그렇게 하죠. 이런 방식이고, 잠수정이다. 그러면 잠수정도 이렇게 불꽃 연소 방식이든 아니 프로펠러 방식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어뢰가 이렇게 왔다. 그럼 이쪽 걸 가동해서 싹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뢰가 이쪽으로 왔다. 그럼 이쪽 걸 가동해서 이렇게 싹 피해버린다. 그래서 잠수정 같은 것도 이렇게 앞, 뒤, 위, 아래, 좌우로 둘 수도 있다. 사방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실이 여기 있는 거고, 연료통이 각각 사방대에 배치되어서 여기다가 연료와 압축 공기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서 사방대 이런 비행체의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고 이 방식에 이 자체에서 연료를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든가 압축 공기를, 수소산소가 이미 기체잖아요. 공기니까 수소산소를 연료로 삼고 여기다 우라늄, 플루토늄을 증기구조로 좀 넣어줘가지고 태워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휘발유, 석유계통도 증기구조로 넣어줄 수 있어요. 좀 연료를 갖다가 섞어준다는 거죠. 이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증기구조로 넣어줄 수도 있다. 석유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공기 엔진이 휘발유로 먼저 항공유로 먼저 간다 그러면 항공유를 증기 구조로 만들어서 내뿜어 주는 것과 수소산소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으면 더 좋겠죠. 두 가지 연료를 같이 섞어 준다는 거죠. 그때 산소의 비율을 좀 높여준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주는 이런 형태의 연료 공급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때 제가 완전 연소를 위해서 항공유 휘발유다.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휘발유가 되겠죠. 그것을 휘발유 경유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으면 좋다. 이렇게 작은 거는 곤란하지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이렇게 있고, 일단 수소산소도 온도를 좀 높여줘서 같이 섞어주는 공간이니까 균등하게 섞어서 연소실로 배분한다는 거죠. 이런 배분 장치가, 연료 배분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현재 내연기관 차라도 휘발유 플러스 산소의 개념을 가지거나 휘발유 플러스 수소산소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 항공기에서 항공유 플러스 수소산소를 연료를 채택을 했듯이 거기다 우라늄 군사용으로 쓰는 것은 방사능 염려가 상당히 없으니까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증기구조나 분말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출액이 쓴 거는 우라늄, 토륨을 서로 이렇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서로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자동차다 그러면 휘발유, 경유, LPG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산소를 따로 공급해주는 아닙니다. 아니면 수소까지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수소산소를 같이 공급해주고 휘발유나 이렇게 또 경유, 또 LPG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또는 거기다가 수소산소를 차갑잖아요. 액상 형태로 보관하니까 그런 것도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다. 그것을 그러면서 연료 배분 장치에서 연료 공급 장치에서 섞어가지고 연료를 각 연소실에 배분해 준다.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변속기 없어지는 구조, 자동차의 변속기가 이제 없어진다. 왜 그러냐?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연료의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 연료를 한목난로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목난로에 펠럿이다 그러면 연료를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하더라도 연료를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면 일단 되게 자동차가 싸지고요. 고장도 잘 안 나고요. 연료양을 통제해 가지고 각 연소실로 이렇게 연료를 보내준다는 거죠. 보내줄 때 속도를 높일 때는 연료를 많이 주고 중간 정도 할 때는 중간 정도, 저속으로 갈 때는 조금맣게 하면 그만큼밖에 자동차가 회전 안 합니다. 비행기 프로펠러다 그러면 드론 프로펠러 그 정도만 회전하고, 배라 그러면 배도 이제 프로펠러 그 정도만 한다. 전기 방식도 똑같고 이런 석유 방식, 석유로 돌아가는 이렇게 이런 내연기관차도 똑같고 수소산소로 가도 똑같다. 연료를 양을 통제해서 그때만큼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걸 이제 이것이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하십니다. 자동차 비행체다 그러면 좌우에 회전수를 전기 방식이든 석유 방식이든 또는 수소산소 방식이든 연료를 통제해서 회전수를 틀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연료를 많이 주는 것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가변 프로펠러 이렇게 아래로 올라갈 때 가변 프로펠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프로펠러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료를 분사하는 이렇게 가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가변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거를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의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하고 격벽 처리를 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겨울 이렇게 냉난방, 여름에 더울 때는 냉방, 이렇게 추울 때는 난방, 이런 식으로 갔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YTN의 어떤 업체가 이 개념을 하시더니 그 다음 현대기아차에서 그냥 무단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내 기술이 왜 거기 한두 개도 아니고 왜 다 모여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뭐 그 회사의 기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현대기아차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조합 및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정부의 기관들이 이례적으로 광고를 많이 내서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기관이 그렇게 많은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카이스트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도 광고하셨고,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광고하셨고, 다 제 기술이 나와요. 한화에서도 A사 레이더, 영상 레이더로 갈 때 레이더의 소자를 대중소로 간다고, 레이더 면적이, 도면 면적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자를 대중소로 가서 숫자를 많이 넣어주는, 그래서 전력도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 그 다음에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전기선언에게 어떤 구리선을 대중소로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이 방식이 들어갑니다. 전세계 모터 기술에도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모터는 발전기 기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터 발전기 같은데도 이렇게 어떤 모터 같은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놔요. 감아놓은 거기 주파수 방식으로 일단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제 방식은 연구 자석도 여러 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기존의 모터나 발전기에서도 들어가고, 자동차로 얘기하면 제너레이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연구 자석이 대중소로 들어가, 스피커 같은 데는 작고 큰 것도 들어가요. 크기별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는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것이 안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다른 데와 차별해 가지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같은 두께라면 다른 거 1개 들어가고 여기는 10개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 방식에서 1개짜리 넣어주는 데가 있고 2개짜리,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1개 들어가는 게 동일한 두께라면 2개 들어간, 3개 들어간, 4개 들어가는데, 또는 전기선의 굵기를 굵은 게 들어가는 게, 중간 거 들어가는 게, 작은 거, 이렇게 얇은 두께 들어가, 이렇게 차별화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파워를 이렇게 많이 넣어줄 때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굵기를 틀린 거에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어요.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동일하게 두께로 만드는 일반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쓰이고 상업적으로도 전기 모터를 돌리거나 발전기에서도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자동차 축과 회전축이 어차피 이렇게 연료를 써서 달리잖아요. 그럼 그 회전축 돌아갈 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여러 개 감아놔서 성전선은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그 성전이 된다 그랬죠. 이거를 달리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는데, 비행체에다가 이렇게 실어 놓으면 비행체에서도 이것을 태양력, 풍력을 통해서, 기초 전기를 통해서 회전축을 돌려줘요. 자동차는 이렇게 각각의 연료를 따라서 어차피 돌아가니까, 그러면 비행체 같은 데는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거, 기타 이런 거, 기타 다른 연료를 써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줘요. 거기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서 프로펠러를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KGGB 같은 이런 우리나라 KGGB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 달아놓잖아요. 그럼 재래식 폭탄은 값은 싸단 말이에요. 그럼 키트를 달아놓으면 우리나라 같은 100km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피터건 방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공기를 빨아들여 뒤로 내뿜는 구조를 가지고 환풍기 방식으로 팬을 두면 앞뒤로 둘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바람이, 공기가 추진 구조가 돼가지고 항속거리를 굉장히 늘릴 수 있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니면 풍력 같은 거, 태양력 같은 거 추진, 거기서 기초 전기를 얻어가지고 이게 프로펠러를 돌리든지 2차 전지를 따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제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회전축을, 풍력이나 이런 걸 통해 회전축을 돌려주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 넣어주고, 그래서 송전선으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굵기가 대중소 틀린 걸 넣어주면 비행체가 움직이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풍력을 통해서 회전축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항속거리를 엄청 늘릴 수 있다. 한 몇천 킬로미터도 돼요. 100km 가던 우리나라 KGGB 재래식 폭탄 날개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게 몇천 킬로미터까지도 가요. 이론 속도는 좀 느리지만, 거기다가 제트 엔진 같은 거는 이제 제 방식의 이런 불꽃 분사, 마지막 스포트를 위해서 내리꽂는 구조를 위해서 목표물에 도달했을 때 그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날개 키트에다 이런 분사 구조를 좀 넣어주면 되겠죠.
거기다 또 공기 주머니를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양력을 일으켜서 무게를 연료를 감소시켜 주거나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술은 낙하산 또는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내뿜는 이런 기술 구조도 KGGB나 뭐 어떤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이런 데도 넣어주거나 오토바이, 자동차, 킥보드 이런 데도 넣어줄 수 있다 그랬지. 자전거에도 가능하다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것도 쓰시지 않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뢰나 기뢰 같은 것도 전파 방식으로 작동을 시키고, 그래서 플랫폼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플랫폼을 탑재해서, 원래 이제 어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정에서 떨어뜨리거나 잠수함에서 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려 주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배에서, 일반 배에서도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주요 해역에 이렇게 플랫폼을 탑재한다는,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플랫폼을 탑재하고 어뢰를 실어놓고 몇 발이든 주요 해역에 대기시켜놔요. 마치 기뢰 역할을 하도록 대기시켜, 거기에 지나가는 군함을 가서 플랫폼에 서서히 접근해서 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파로 언오프 시켜서 깨우고요. 그때 이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보다 멀리 이렇게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걸 뭐 다른 걸로 또 바꿔도 되고, 암호 체계를 넣어서 다른 적군이 조종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고,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걔를 찍어줬잖아요, 목표물을.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인식을 하면서 가거나 다시 사전 좌표로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수정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아까 전에 KGGB 같은 이런 재래식 폭탄인데 키트를 달아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탄에 항공기에서 만발 떨어뜨린다고 해보십시오. 요격도 힘들어요. 저녁에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력, 저녁에는 풍력이 되겠죠. 태양이 없으니까 풍력을 통해서 경기를 발전하면서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엄청 빠르지. 아니면은 연료를 갖다 탑재를 해서 가야 되는데, 재래식 폭탄 무게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날개 키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연료통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얼마 못 가, 장속거리가. 그래서 재래식 폭탄의 탄두를 줄여갖고 폭탄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같은 거 이렇게 증기 구조나 가루 구조 폭약 따라서 하면 그것도 세죠. 세긴 세는데 이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뢰 같은 데도 이렇게 플랫폼을 탑재해서 이렇게 가서 들이박아 준다는 거죠. 기뢰가. 기뢰는 싸니까. 근데 플랫폼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항공박 폭탄이나 그러면 이렇게 드론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안에 콩알탄 같은 이런 구조를 넣어서 백린탄을 넣어주든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중기와 폭약 구조를 같이 넣어주는 데서 떨어지면 그 지역이 병사들도 그렇고 지역 쑥대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탄을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콩알탄 봤어요. 사진을 통해 봤는데 그게 제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 박격포탄, 박격포, 이렇게 휴대용 박격포 있잖아요. 10개짜리 묶음, 다연장포처럼 묶음으로 10개를 딱 이렇게 세팅을 했다 하면 5개짜리, 10개짜리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별로 안 무겁기 때문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쏘면 얼마나 위력이 세겠어요. 유탄 발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수류탄 발사기, 수류탄을 안에 넣어가지고 발사하는 이런 것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싼 거는 이렇게 해서 다연장포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막 탄만 많으면, 박격포탄이라도 탄만 많으면 위력이 상당하죠.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그것도 좀 비싼 구조는 박격포탄의 어떤 각도를 어림짐작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각각 박격포탄을 좌표와 숫자 방식, 전 세계를 수천 조 분의 수백 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이렇게 0.1cm, 1cm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해당되는 지역을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해서 보면서 해당되는 지역을 좌표와 숫자 방식, 적이 있는 장소를 찍어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박격포를 이렇게 기울기를 따라서 그것을 계산해 준다는 거죠. 성공률을 계산해 주고, 그 성공률이 높을 때 딱 이렇게 단추 누르면 확 나간다는 거죠. 얘가 사람이 어림짐작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취하시면 뭐 저격 소총을 갖다가 제가 여러 개를 해갖고 사람이 외부에서 전파로 조정하고요. 영상을 보면서 해당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저격을 한다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자피아 수사 방식으로 저격 소총 이렇게 전파로 조정을 해갖고 저격 소총 같은 것도 한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게 자피아 수사 방식을 따라 앞으로 모든 군의 무기 체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혹시 제 기술을 사용하셨다면 전쟁에서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남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그렇죠. 그 기술을 가져다가 상업화해서 떼돈을 벌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내가 급한데 우리가 봐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해는 가지만 상업화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안 쓰셨으면 괜찮은데 쓰시면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블레이드 제트 엔진 달 때 뭐 드론이 되든 항공기든 블레이드라는 이 안에 연소실의 크기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융합열 대중소라는 그 열이 융합열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해주면 융합열이 서로 섞이고 회전해갖고 섞여갖고 파워가 세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연소실의 크기를 대중소 틀리게 만드는 기술을 항공기 엔진 회사에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가 됐든 어디든 카이가 됐든 뭐 어디든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리고 블레이드에다가 이 방식 이런 방식에 그냥 공기를 직접 빨아들이거나 아니면 압축 공기를 넣어주거나 이런 방식을 써서 이렇게 같이 추력을 더해주는 이 기술을 또 쓸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을 숫자 빼기로 10개짜리를 한꺼번에 해서 겉으로 보이기는 하나지만 10개짜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주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이게 대중소라는 개념을 들어간다. 그럼 융합열의 발생이 추력이 세진다는 것도 언어프 구조로 가져가서 속도를 몇 개를 쓸지, 몇 개 연소실을 쓸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런 항공기 엔진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연료량을 통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연소실의 개수를 가동하는 숫자를 언어프 방식으로 가동을 한다면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항공기의 밑에 부분에 가변식으로 하든 프로펠러 방식도 되고 이런 분사 방식을 사선으로 내뿜어 가지고 비행체를 무게를 들어주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속도가 빨라져요. 공간을 미끄러지듯이 가게 하는데 몇 개를 놓치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십니다. 사선 분사, 이 사선 분사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수직 이착륙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행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사선으로 분사를 해가지고 유를 이렇게 무게를 안쪽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태워줄 거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양력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위로 띄우는 수직 이착륙의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수직 이착륙을 할 때 우리가 가스불을 집안에서 할 때 약중강으로 하잖아요. 강중약으로 하듯이 약불로 해서 연탄구멍처럼 해서 수직 이착륙을 이렇게 하거나 거기다 추가로 압축 공기를 온기부양정처럼 내뿜어 가지고 이렇게 기체를 들어줘. 뭐 기체가 이렇게 비행기체가 작은 규모라면 압축 공기 방식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비행체가 움직일 때는 앞에다가 초공동어뢰처럼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하거나 두 개를 틀리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를 내뿜어서 이렇게 공기의 마찰력으로부터 기체에 금속이 달궈지는 이런 기술을 보호한다라는 거죠. 연소실에서도 그걸 하시잖아요. 공기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공기가 팽창을 하면 연소실을 코팅을 해가지고 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걸 외부에 이제 여기 사용한다는 거를 그래서 초공동으로 압축 공기를 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술을 두시면 또는 압축 공기를 이렇게 사선 분사로 압축 공기를 쏴서 기체의 무게를 들여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양력과 추진력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런 연료 분사 방식, 아니면 프로펠러, 그것도 사선 분사. 이거는 이렇게 잠수정 같은 데서도 배에서도 쓸 수 있는 이게 사선 분사의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프로펠러도 되고 압축 공기도 되고 다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체를 보호할 때 우리가 A사 레이더 같은데 탑재를 하잖아요. 비행체는. 그럼 거기다가 그걸 전자전 할 때 전파를 쏴서 서로 파행에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고요.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멀리 가고 전기양을 이제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세집니다. 같이 뭉치면 대중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중소라는 개념이죠. 전파를 서로 파행이 틀린 것을 섞어주면 강한 용암열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의 전투기에 맞을 때 기판을 태우거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든 전자전에 유리하고요. 통신 구조에 가져갔을 때 레이저파다. 그러면 이렇게 유성통신에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파를 묶어주면 이 방식은 멀리 간다는 거죠. 뚜렷이 가고 레이저 시각장치다. 그러면 뭐 반도체 시각, 뭐 레이저 가공기다. 그러면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도복의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정확히 위치를 몇 개가 참여할지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다.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것이 조명 같은 거 썼다. 조명이다 그러면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하거나 자동차 조명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틀리게, 전기 에너지를 틀리게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강하게 주고 중간 정도 약하게 주면 그것이 뭉쳐갖고 상대방의 그 자동차에 빛이 부딪혔을 때 강하게 빛이 발산한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환하게 볼 수 있다는, 이게 조명에도 쓸 수 있는, 가정용 조명이나 이런 상업용 조명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자를, 레이더 도매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 들어가고 소자리를 많이 넣는 거예요. TV 같은 화소수, 스마트폰 화소수, 액정 같은 화면에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화소수를 넣을 때도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럼 화소수를 최대한 많이 집중할 수 있죠. 이 기술 쓰시면 저기서 CPU다, GPU다. 그러면 여기서도 모든 반도체 구조에서도 트랜지스터, 캐패시터를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적 대비해서 숫자를 많이 집중할 수 있다.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PU다, GPU다. 그러면 거기 이제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 소자를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자를 많이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CPU 자체도 대중소로 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놓고, 코어도 대중소로 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ALU도, 레지스터도 대중소로 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놓는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D램이다. 그러면 D램도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로 해서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 총 처리하는 그 구조에 있어서 정보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처리하는 공간을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소자리를 많이 늘려갖고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동영상 1개나 100개로 쪼개갖고 1년분을 이렇게 탑재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갖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D램 안에 대중소라는 개념으로 작은 D램이 하드웨어적으로 숫자가 한 40개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20개 막 이렇게 들어, 10개도. 그리고 이제 대자리, 중자리,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이를 갖다 D램 안에 정보를 쪼개갖고 잘게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들어가고, 그것도 역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숫자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정보 처리하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기술을 사용한다. 다른 모든 반도체에서도 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과 하드웨어적인 분할의 방법을 선택한다. HDD다. 그러면 HDD도 저장을 컴퓨터 100대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를 쪼갰다. 그러면 1년 번호를 탑재해서 100개 컴퓨터에 각각 저장을 하거나 거기다 연산을 맡기면 슈퍼컴퓨터가 되고 데이터 센터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HDD를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저장 장소를 한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100군데다 100개로 쪼개갖고 저장을 1년분을 그렇게 하면서 부르는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HDD를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미니 자리를 이렇게 큰 거 하나잖아요. 그럼 미니 자리 10개를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각각 저장을 해버리면 되게 빠르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SSD도 그렇고 스마트폰에서도 뭐 저장 장치 이름이 뭐라 그랬든 간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이나 다른 데스크탑 노트북에서도 저장 장치가 하드웨어적으로 숫자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정보를 일련번호를 탑재하고 잘게 쪼개서 동영상 100개다가 100개로 쪼개서 각각 저장 창고에 그냥 각각 분산하면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분할해서 하나의 구역에 딱 저장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구역에 딱 저장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100개 구역도 되고 10개 구역도 되고, 이것을 SSD도 이렇게 HD도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 기타의 저장 장치 안에서도 이걸 쓰시면 뭔가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에 있어서 또 뭘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 처리 연산이 됐든 뭐가 됐든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에서 이 기술을 쓴다는. 다시 불러드릴 때도 만약에 내가 동영상 1개짜리를 불러드렸다. 그런데 100개로 쪼개졌다. 그럼 D램의 숫자가 작으면 거기에 쪼개진 것이 하나하나 이게 계속 일꾼이 작잖아요. 일꾼 하나한테 맡겨봐요. 엄청 느리지. 그럼 D램을 갖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용적으로 분할하고 그래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기술. 통신칩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다른 모든 반도체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보를 처리한 기술을 쓰면 되게 빨라지죠. 하드웨어적으로 D램을 미니 구조로 대중소로 숫자를 많이 늘려주면, 그리고 D램에 이론적으로 10개다 20개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동영상 100개를 잘게 쪼개서 잘게 일꾼들한테 맡겨줘 버리면 빨리빨리 처리해버리죠. 이 기술을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이제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간다. 자, 동영상이 좀 시간이 돼서 웬만 줄이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네. 캠페인성